너 정말 윤수아 맞지? 내 아내 윤수아 맞지? 7년 전 분명 제 손으로 묻었던 아내였습니다. 해마다 그 무덤 앞에서 술 한잔 따르고 돌아오던 죽었다던 제 아내였습니다. 당신 아내 맞아. 저는 제 뺨을 때려봤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죽었다던 아내가 제 눈앞에 멀쩡히 살아서 서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이름도 모르는 항구 마을에서 살아있는 아내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저에게 아내가 죽었다고 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전송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60대 초반 강민호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 헛된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그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살다 보니 조금씩 깨닫게 되네요. 정말 아버지 말씀처럼 사람이 한번 헛된 것에 매달리면 인생 전체가 휘청거리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큰 결심을 하고 한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식한테 어떻게 그런 짐을 지우셨는지 지금도 묻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제 기막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1989년 제 나이 29살에 26살이던 제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각 결혼한 신혼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떨어져 살아야 했어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파견을 가게 되어서 한국을 떠나야 했거든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던 저로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빠르게 자리를 잡을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중동 건설 붐은 예전보다는 한산해진 편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돈을 벌려는 젊은 사람들이 신청하던 시기였어요. 저는 사우디행을 결심하면서 아내에게 말했죠. 자기야, 미안해. 내가 4년만 죽어라 벌어서 자기 이름으로 집 한 채 마련해 줄게. 조금만 견뎌줘. 우리 거기서 새 출발하자. 알아. 나도 당신이랑 똑같은 마음이야. 기다릴 테니까 몸 건강히 잘 다녀와. 아내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아내는 체질이 약한 사람이라 망설여졌어요. 말도 안 통하는 타지에서,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서 몸이 아프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내는 한국에 남겨둔 채 혼자서만 사우디로 떠났습니다. 사우디에 도착해서는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한국에 두고 온 아내를 생각하면서요. 번 돈으로 반드시 아내 이름의 집을 마련하고 아이도 낳아 키우며 살자고 다짐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장 감독관이 저를 부르더군요. 강씨, 강씨. 그 목소리에서 묘하게 안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전보가 왔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닌데 하면서 감독관의 얼굴에도 불안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전보를 펼쳐서 읽어보니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가 죽었다는 거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보낸 편지가 사흘 전에 도착했었거든요. 자기는 잘 지내고 있다며 저 건강은 괜찮은지 걱정된다고 안부를 묻던 아내가 죽었다니 누가 장난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감독관에게 매달려서 한국 처가댁에 전화 한 통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어요. 당장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감독관에게 애원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저는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어요. 당신들 가족이 죽었어도 한국에 못 갈 겁니까? 당신들이면 갈 거잖아요. 저는 그냥 노동자라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 위약금을 몇 배로 물더라도 제발 보내달라고요. 아내가 죽었다는데 어떻게 여기서 그 소식만 듣고 있어요. 당장 가서 마지막 길을 봐야죠. 회사 측도 제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파견 노동자 중에 가족이 죽은 사례가 없었으니 회사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더군요. 더 큰 문제는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직항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요즘처럼 가족상 휴가 제도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고요. 감독관과 회사 관계자들이 회의를 열더니 마침 다른 직원 한 명이 싱가포르 출장이 있다는 걸 알아내서 그 직원과 함께 싱가포르로 가서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라고 했습니다. 정보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저는 싱가포르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죠. 회사는 특별히 봐준 거라며 생색을 내더군요. 한국으로 가는 그 며칠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내를 위해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부고를 들은 지 닷새 만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장례식은 어떻게 됐을까? 아직 치러지고 있을까? 온갖 생각을 하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중전화로 달려가 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장모님, 저 민호입니다. 방금 도착했어요. 장례식장이 어디예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통화하는데 장모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장례도 발인도 다 끝났다네 하며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곧장 처가로 달려갔어요.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죠. 내 딸이 물에 빠져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그 가여운 것이 하늘로 갔다네. 장모님은 아내가 죽은 사정을 들려주며 오열하셨어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죠. 아내는 가끔 친정에 와서 시간을 보내다 갔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친정 식구들과 강가로 나들이를 갔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떠나는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하고 인사도 못했네요. 그 사연을 듣고 저는 장모님과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자네가 사우디에 있는데 어떻게 오겠나? 나도 내 딸이 이렇게 갈 줄은 몰랐네. 연락할 길이 없어서 발인 끝나고서야 전보를 친 거야. 하늘에 있는 내 딸도 이해할 걸세. 그리고 이렇게 와줬으니 됐어. 그때 핸드폰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을 텐데요. 제 마음은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장모님과 함께 아내가 묻혀 있다는 선산을 찾아갔습니다. 정말로 무덤이 만들어져 있더군요. 저는 그 안에 잠들어 있을 아내를 생각하며 또 한참을 울었어요. 무덤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여보,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 날이면 저는 다시 싱가포르를 거쳐 사우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슬픔도 풀지 못한 채 다시 공사 현장으로 돌아가야 했죠. 사우디로 돌아가서는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내 생각에 일에만 몰두하고 쉬는 날엔 운동만 하면서 다른 데로 정신을 돌리려 애를 썼어요. 때로는 아내 사진을 보며 울었지만 운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에 대한 기억도 조금씩 무뎌졌고 저는 4년의 계약 기간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은 돈은 기대만큼 됐어요. 그 돈이면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을 텐데 지금쯤 그 돈으로 집을 보러 다니고 아이 계획도 세웠을 텐데 그렇게 아내와 알뜰살뜰 살았을 텐데 아내는 왜 그렇게 급했을까 원망도 하고 추억도 하면서 저는 한국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일한 경력 덕분에 저는 국내 큰 건설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안정적인 정규직 자리라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안정된 직장을 얻었고 아내의 기일이 되면 무덤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아내를 혼자 두고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했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가끔 그런 상상도 하면서요. 그렇게 올해도 아내 기일에 혼자 무덤에 다녀왔는데 집에 와보니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반갑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아니까요. 너 아직도 죽은 여자 못 잊었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내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준다든. 중매쟁이한테 돈 좀 쥐어줬더니 죽은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여자들 소개해준다더라. 이번에 소개받을 사람 안 맞으면 또 다른 사람도 있대. 내가 사별은 했어도 자식도 없고 집도 있고 대기업 다니니까 줄줄이 소개해줄 사람 있다더라. 너랑 다르게 한 번도 결혼 안 한 처녀라더라. 시간 장소는 메모해서 식탁에 올려놨다. 엄마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꼭 나가봐라. 하시며 가려고 하시더군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결혼 계획은 생각도 안 했는데 자꾸 이러시니 부담스럽고 불쾌했거든요.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 좀 지키세요. 뭐, 죽은 사람 예의. 너는 엄마한테, 조상한테 예의 좀 지켜야지. 대를 이어야 후손 볼 낯이 있지. 너 이러다 평생 혼자 살 거야. 지금은 내 말이 듣기 싫어도 나중엔 고맙다고 할 거다. 남자가 어떻게 혼자 평생을 사니? 빨리 결혼해야 다 자리가 잡히는 거야. 엄마, 제 인생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나서지 마세요. 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방까지 따라오시더군요. 문을 열고는 이번엔 화 대신 저를 어린아이 다루듯 타이르셨습니다. 민호야, 1살이라도 어릴 때 가야지. 그래야 신부 나이도 어려서 아이도 잘 낳을 거 아니야. 안 그러니? 아들. 엄마 말이 맞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다 똑같은 말 할 거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이런 얘기 들으니 더 속이 터지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제야 오늘이 아내의 기일인 걸 알아채셨어요. 오늘이 그 여자 기일이구나. 청승이 따로 없다. 죽은 사람 기린다고 누가 알아준다든 돌아오기라도 한다든 하시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걔는 시집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죽어서도 내 속을 썩이네. 어머니는 늘 하던 말을 던지시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내에게 모진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걸요. 그래서 사우디로 떠나기로 마음먹기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내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약한 아내가 낯선 타지에서 고생하는 것보단 한국이 낫다고 생각해서 두고 간 거였는데 이런 결말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자리를 잡으셨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여러 번 자리를 만드셨고 약속이 깨지면 저를 찾아와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재혼할 마음이 없어서 한 번도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내가 죽고 7년이 지나 1996년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에 다녀온 이후,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뒤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지 않았는데 그 애엔 옛 친구들이 꼭 나오라고 연락을 하더군요. 그래서 올해는 얼굴만 비치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모임에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어릴 적부터 친했던 재훈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재훈이는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저처럼 동창들과 연락이 끊겼는데 올해 처음 나왔다고 했습니다. 재훈이는 지금 잘 나가는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되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역시나 자유롭게 살고 있더군요. 모임이 끝나고 재훈이와 저는 오랜만에 회포를 풀자며 둘만의 술자리를 가졌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 일인 건설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재훈이는 유학생활과 요즘 찍고 있는 사진에 대해 말했죠. 재훈이는 유학을 접고 한국 곳곳을 돌며 사진을 찍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는 부유한 집에서 자라서 동네에서 너 혼자 미술학원 다녔잖아. 결국 예술하는구나. 우리나라에도 찍을 곳 많지. 영국도 좋지만 우리나라처럼 멋진 곳은 없더라. 특히 자연을 많이 찍어. 산이나 바다, 항구 이런 데를 자주 다녀. 사진 좀 보여줄까? 하면서 재훈이는 늘 들고 다니는 카메라 속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풍경 사진이 정말 좋았어요. 사진은 잘 모르지만 보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전시 열면 초대해줘. 꼭 갈게. 술을 홀짝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자연스레 가족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넌 결혼 안 하고 일만 할 거냐? 왜 소식이 없어? 내가 인연이 없나 보지. 날짜 잡히면 제일 먼저 알려줄게. 너 결혼식 내가 사진 찍어줬는데 넌 내 결혼식에 뭐 해줄 거냐? 묻더군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내 결혼식에서 내가 사진을 찍어줬다고? 그걸 기억 못해? 정말 서운한데. 그러고 보니 사진까지 찍어줬는데 술 한 잔도 안 사고 사우디로 떠났네. 그러는 넌 냅다 영국으로 갔잖아.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사우디행 때문에 정신없이 떠나버렸죠. 재훈이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유학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재훈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항구 마을에 들어갔다가 사진가로서 인생 사진 몇 장을 건졌는데 거기서 내 아내 본 것 같던데. 여행 온 것 같았어. 인사하려고 다가가는데 어디 급하게 갈 데가 있는지 빠른 걸음으로 가버리더라고. 타이밍을 놓쳤지. 그 마을은 아직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진 곳인데 내 아내가 어떻게 거길 갔을까? 저는 재훈이 말에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흘리는 말로 착각이겠지. 아직 재훈이한테 사별했다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재훈이는 계속 아내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얼굴을 착각했다고? 아니야. 내 결혼식 날 사진 찍어줬잖아. 내가 눈썰미는 죽이는 사진가야. 내 아내 얼굴을 착각할 리가. 분명히 맞다니까. 저는 결국 재훈이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내 아내 죽었어. 사우디 간 지 몇 달 안 돼서. 순간 둘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표정에서 진심을 느낀 모양이었어요. 설마 진짜야? 장난이지? 재훈이가 놀라며 진짜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계속 대답하니 재훈이는 말도 안 된다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럼 내가 헛것을 본 거란 말이야? 분명 맞았는데. 닮은 사람을 본 거겠지. 내가 본 게 한참 전인데 정확히 기억하겠어. 분위기나 이목구비가 비슷해서 착각한 거겠지. 아닌데 분명히 맞는데. 재훈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재훈이 말처럼 아내가 어딘가에 살아있다가 내 앞에 불쑥 나타나면 좋겠다고. 재훈이는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말 제 아내를 본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호야,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야. 그 마을에서 내 아내 찍은 사진 나한테 있어. 내가 찍은 사진 프레임 안에 네 아내가 들어왔더라. 그때는 나도 몰랐는데 집에 와서 모니터로 보니까 내 아내가 찍혔더라고. 아마 집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난 작업한 필름은 절대 안 버리고 모아두거든. 재훈이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를 봤다고 우기며
흥분한 재훈이를 보며 좀 취했나 싶어서 알겠다는 식으로 달랬습니다. 물론 그 말을 믿지는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세상에는 닮은 사람도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람도 꽤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둘이 오붓하게 한잔하고 집에 들어와 잠을 청했는데 재훈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내가 어느 항구 마을에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렇게 저는 재훈이 말을 곱씹다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재훈이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줄 게 있으니 잠깐 보자고요. 집 앞까지 오겠다고 해서 난감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10분 뒤 차를 타고 도착한 재훈이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안, 출사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돼. 이것만 전해주려고 들렸어. 사진 꼭 확인해봐. 하며 급히 가버리더군요. 저는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큰 기대 없이 열어서 사진을 봤죠.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또 다시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진 속 사람은 아내가 맞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쓰고 있는 목도리는 제가 선물로 사준 것이었어요. 그 목도리를 함께 고르면서 아내는 베이지색을, 저는 회색을 사자고 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결국 아내가 원하는 대로 베이지색 목도리를 선물했는데 사진 속 아내가 그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물었어요. 이 사진을 찍은 정확한 장소와 날짜, 시간대를 알려달라고요. 재훈이가 대답했습니다. 찍은 건 한 달 전이야. 장소는 경상남도에 있는 작은 항구 마을이고 하루에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딱 2번뿐이야. 시간 잘 맞춰서 가야 해. 저는 재훈이에게 모든 정보를 듣고 회사에 사흘 휴가를 내고 그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일단 마을을 둘러봤어요. 혹시 아내와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요. 마을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끼니 때가 되어 식당에 들어갔어요. 밥을 먹고 나서 주인에게 물었죠. 재훈이에게 받은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여자를 마을에서 본 적이 있냐고요. 식당 주인은 사진을 보자마자 아는 척을 했습니다. 아이고 알지에. 서연 엄마 맞지에. 우리 마을 사는 사람인데 와 그러십니까? 무슨 일로 찾으시는데요? 혹시 아는 사이가에? 하며 식당 주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자세히 알려주더군요. 그때부터 심장이 2배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 말이 맞았구나. 정말 아내가 살아있구나. 그때는 아내가 살아있다는 설렘에 아내와 장모님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볼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식당 주인이 알려준 집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이 기분으로 아내를 본다면 어떨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뻗는 것조차 긴장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집 앞에 서 있었죠. 마침내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리는 순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기에 생각보다는 덜 놀랐습니다. 그저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저를 본 아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눈에는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 한참 정적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아, 진짜 수아 맞지? 아내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말을 잃은 사람 같았어요. 저는 아내의 2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곁을 떠났고
그것도 부족해서 왜 죽었다는 거짓말을 했는지요. 저는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죽었다며. 장례까지 치르고 묘도 있잖아. 해마다 묘소에 가서 추억하고 있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데 너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왜 이래야만 했는지 말해봐. 이해할 수 있게 당장 말해보라고. 저는 쌓였던 말과 감정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결국 제 손으로 옆에 있던 벽을 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내는 그때까지도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더군요. 저는 주저앉은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일단 안았습니다. 꽉 끌어안았어요. 이 느낌, 내 아내가 맞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뜨겁게 울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윤수아 맞지? 내 아내 윤수아 맞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아내 맞아. 아내는 저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죽었다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다니,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저는 제 뺨을 때려봤습니다. 맞아요.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죽었다던 아내가 제 앞에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나니 이성적인 생각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너무나 고맙고 기쁜 일이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했습니다. 동시에 배신감도 함께 밀려왔어요. 저는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말해봐. 왜 그런 건지. 왜 죽었다는 거짓말로 내 곁을 떠났는지.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왜 그랬는지 설명해줘. 이해할 수 있게.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손등이 다쳤잖아.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도 다 설명해 줄게. 아내는 이유를 알려주겠다며 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벽을 치다 다친 제 손에 약을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막 풀어주려는데 한 여자아이가 방으로 들어와 아내에게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아이는 아내 무릎에 앉더니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까 식당 주인이 서연 엄마라고 했기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했었죠. 그런데 막상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걸 보니 감정이 묘했습니다. 아내가 재혼을 한 건가? 저와 살 때는 임신한 적이 없었으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안고서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저 역시 아내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아내 품에 안겨 계속 저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는데 아이 얼굴을 보니 묘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그러다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장모님 사진 속에서 본 아이였어요. 그럼 장모님도 당신 살아있는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 장모님까지 날 속인 거야. 저는 불과 2주 전에도 장모님을 뵀습니다. 그때도 장모님은 아내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날 카페에서 장모님을 만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커피를 가져오다 의자 위에 둔 장모님 가방을 제 무릎으로 치고 말았어요.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지퍼가 열려 있어서 안에 있던 지갑과 화장품, 손수건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 인화된 사진 여러 장이 있었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주워드렸죠. 그러고는 사진을 보며 물었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사진이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 누구예요? 눈매가 장모님 닮았는데요. 제 물음에 장모님은 대답 없이 그저 웃기만 하셨어요. 웃고는 있지만 왠지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친척 아이야.
라고만 하고는 사진을 얼른 가방에 쑤셔 넣으셨습니다. 저는 아내가 죽었어도 잊지 못하고 장모님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아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도 장모님 안부는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죽은 아내와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장모님이었기에 그 끈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더 큰 이유는 그게 죽은 아내와 장모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에서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장모님께 편지로 대신했고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생신과 명절마다 꼭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사는 저를 위해 가끔 과일이며 반찬을 챙겨주셨죠. 그렇게 불과 2주 전에도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장모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 아이 사진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을 때 장모님은 태연하게 친척 아이라고 했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장모님이 야속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차라리 연락을 끊었으면 모를까 저를 계속 만나면서 무슨 마음으로 속이셨을까요? 아내는 아이에게 밖에 나가서 더 놀다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나가자 아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저 아이가 당신과 내 아이야.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었어. 당신 호적에 올릴 수 없어서 내 성을 따라 윤서연이 됐어. 뭐라고, 내 아이라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는 것도 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요. 대체 이게 뭐야? 왜 나를 속이는데? 왜 내 딸까지 낳으면서 죽은 척했던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거짓말을 했냐고.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그래야 했는지, 제 자식까지 낳아 기르면서 왜 죽었다는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그간의 사정을 모두 풀어놓았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알고 보니 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임신했다는 말 내 아들한테는 하지 마라. 뱃속 아이가 딸이면 바로 지워라. 알겠지? 만약 아들한테 임신 사실을 말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다. 이 말 때문이었다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정말 강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아들을 낳기 전엔 정식 혼인신고도 못하게 막을 정도였어요. 아내가 임신하면 아이가 딸일 수도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당시엔 둘 다 어머니 말을 듣는 척했었습니다. 나중에 딸을 낳더라도 혼인신고는 할 생각이었지만 당장은 결혼 허락을 받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아들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던 시절이었죠. 줄줄이 딸만 낳을 수 없다며 병원에서 성별을 미리 확인하고 아이를 포기시키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태아 성별 감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는 마침 그 법이 막 생긴 직후였는데도 일부 개인 병원에서는 은밀하게 성별을 확인해주는 일이 여전히 있었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사우디로 떠나고 아내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곧바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서 민호한테는 아직 비밀로 해라. 딸이면 낳지 말아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는 저에게 임신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몰래 가보니 뱃속 아이가 딸이라고 하더라. 아내는 겁이 났겠죠. 어머니가 낳지 말라고 할까 봐서요. 그런데 성별에 집착하는 어머니는 아내가 병원에 갈 때 따라가겠다고 우겨서 직접 성별을 확인했습니다. 딸인 걸 알자 어머니는 한약을 지어오셨다고 해요. 이거 먹어라.
애 떨어지는 약이다. 수술보다 100번 낫지. 하루라도 빨리 먹어야 몸에 좋다.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먹고 얼른 회복해야지. 안 그래? 몸도 약한데.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반대했던 거야. 어머니 말에 아내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뱃속에서 자리 잡고 자라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는지 너무 무서워서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해요. 낳지 말라는 말 때문이기도 했지만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서 장모님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26살이었으니 한참 어린 나이였죠. 장모님은 그때 아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선산에 최근 새로 생긴 묘가 하나 있었는데 장모님은 그게 딸의 묘라고 연기를 했습니다. 사인은 아내가 강가에서 사고를 당해 흉하게 죽었다고요. 차마 사돈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만들었다며 울고불며 거짓 연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엔 안 된다며 반대하던 어머니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속이기도 더 쉬웠을 겁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장모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묘를 보고서야 믿었어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묘였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니를 속이고 혹시 눈치챌까봐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가짜 묘 앞에서 어머니가 장모님께 그러더랍니다. 오히려 잘 됐네. 점쟁이가 그러더라고. 사돈딸과 우리 아들 사이엔 딸만 줄줄이 5이 있다고. 하늘이 도왔네. 세상에 죽은 딸의 묘 앞에서 잘 됐다며 박수치는 어머니를 보고 장모님은 내 딸이 왜 그랬는지, 왜 시어머니를 그토록 무서워했는지 알겠다고,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게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는 그 항구 마을로 떠났다고 합니다. 아내가 간 마을은 장모님의 외가 친척들이 많이 살던 곳이라 그곳 도움을 받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내의 계획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숨어 지내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를 다시 만나고 저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문득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 죽은 게 마음에 걸려. 꼭 거짓말 같단 말이야. 그리고 사돈도 이상해. 장례를 그렇게 후다닥 치르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것도 그렇게 애통하게 죽었는데 뭔가 찜찜해. 맞아요. 제가 사우디에서 급하게 귀국해서 장모님을 뵀을 때도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빨리 돌아가야 했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경황이 없었는데 이제와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내가 장례식장에 간다고 했더니 사돈이 오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되물었더니 무당이 그러더래. 뱃속에 아이를 가진 여자가 죽으면 시댁 식구들이 오면 안 된다고. 아들한테 안 좋다는 거야. 어차피 아들은 산 사람이니 다시 대를 이어야 할 거 아니냐. 부정 탄다고 오지 말라더라. 그때는 그게 잘 됐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너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엔 약한 며느리 말고 튼튼한 며느리 얻어서 아들 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뭔가 두고두고 찜찜한 거야. 장례식장 가서 내 눈으로 확인했어야 했나? 그래서 묘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보여주더라. 그래도 찜찜했어. 아직도 찜찜하다. 어머니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던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뱃속에 아이를 가졌다니요. 아내가 제 아이를 가졌었어요? 그렇게 묻자 어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흐리시더군요. 그게 맞아. 임신했었어. 내가 떠나고 바로 임신한 걸 알았는데 바로 유산했어.
임신했으면 내가 먼저 알렸지. 안 그래? 어머니는 제가 아내를 처음 인사시킬 때부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마르고 약해 보인다고,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요. 하지만 아내가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는 제 고집을 알았기에 결혼은 허락하셨지만 아내에게 만만치 않은 시집살이를 시키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사우디로 떠났고 임신했는데 딸이라고 했으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랬을 만했죠.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만 믿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포기하라고 종용했던 거라니 오죽했으면 아내와 장모님이 이런 자작극을 벌였을까 싶더군요. 게다가 제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딸이라는 게 무슨 죄인가요? 아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제 아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아내도 이해가 갔고 아빠 없이 7년을 산 제 딸이 안쓰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집을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면 그간 쌓인 감정을 모두 쏟아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내와 장모님과도 잠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 재훈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이라고는 해도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을 사우디에서 돌아와서도 잊지 못하고 산다는 걸 누구보다 장모님은 잘 아셨을 텐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밀려오는 배신감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마음 같아선 어머니처럼 아내와 장모님과도 의절하고 싶었지만 제 딸이 눈에 밟혔습니다. 딸아이가 자꾸 떠올라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를 자주 보고 싶으니 서울로 올라와. 이제 살림도 합쳐야지. 언제까지 거기서 숨어 살 순 없잖아. 일단은 장모님 집에 있어. 거기까지 어머니가 찾아올 리는 없으니까. 그렇게 아내는 서울 장모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내도 예전처럼 사랑했지만 딸아이가 더 눈에 들어왔어요. 가슴 한편에는 아내와 장모님에 대한 배신감이 여전했지만 딸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장모님을 받아들이게 됐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 가족이 함께 살 공간으로 이사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용서를 빌겠다며 무릎을 꿇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위, 미안하네. 언젠가 말하려 했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더구나. 모든 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미안해서 말이 안 나왔어. 올해는 말해야지 하면서도 입이 안 떨어졌어. 저번에 카페에서 자네 만났을 때 가방 떨어지면서 사진들이 다 쏟아졌었지. 사실 그날 다 얘기하고 서연이 사진도 보여주려고 했었어. 그런데 끝내 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 딸 수아와 자네 딸 서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네. 나만 미워하고 불쌍한 내 딸과 서연이는 자네가 받아주게. 미안하네, 잘못했네. 다 용서해 주겠나?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장모님을 일으켜 안았습니다. 장모님, 저도 처음엔 다 이해가 안 됐어요. 화도 나고 야속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연을 끊으려고도 했죠. 그런데 핏줄이란 게 그런가 봐요. 딸아이 서연이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서연이가 눈에 밟혀서 살 수가 없더군요. 장모님 잘못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그렇게 저는 장모님과 묵은 감정을 풀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날은 다 잊자. 우리에게는 미래가 중요해. 앞으로 잘 살자. 내가 서연이에게 못해준 아빠 노릇 이제부터 할게. 나도 남편 노릇 잘할게. 여보, 미안하고 고마워. 아내와 저는 그간의 일을 모두 지우고
우리의 미래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딸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걸 해줬어요.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주말이면 도시락을 싸서 근처 공원으로 놀러 갔습니다. 들로 산으로 바다로 여행도 다녔어요. 아이는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행복했고요. 저 역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정말 행복했어요. 웃음기 없던 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강민호 씨, 연애하나 봐요? 얼굴이 아주 좋아졌어. 청첩장은 언제 줄 거예요? 그쯤 어머니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회사 앞으로도 찾아오셨습니다. 집안의 제사도 모셔야 하니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자고요.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재혼할 생각 없으니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이때까지도 아내와 서연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제가 연락도 안 받고 심지어 이사까지 갔으니 답답하셨겠죠. 솔직히 저도 처음엔 어머니에게 이 모든 일을 얘기하면서 화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오죽했으면 죽음이라는 말로 어머니 곁을 떠나려 했겠냐고 뱃속에 제 아이를 포기하라며 약까지 지어다 줬다면서요.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지만 아내가 살아있고 제 딸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참아야만 했습니다. 대신 저는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와 살림도 합쳤고 완전히 가족으로 살고 있으니 밝히지 못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모든 걸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잘못을 빌기는커녕 오히려 제 아내를 욕하며 그 여자가 결국 우리 집안을 망쳤다고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그리고 구구절절 변명을 하셨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한데 필요 없는 딸을 낳겠다고 하니 어떡하냐고 말하는 걸 들으니 제 부모지만 정말 이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어머니와 평생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도 계속 연락하셨지만 끝내 저는 만나지 않았고 어머니도 결국 포기하셨어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1년 뒤에 우연히 어머니 소식을 들었는데 누나네 집으로 가셨다고 하더군요. 누나가 서울에서 큰 식당을 하는데 일에 매달리다 보니 집안 살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누나네 집에서 조카를 돌봐주셨다고 해요. 조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머니는 거기서도 손주를 운운했다고 합니다. 조카가 딸이라고요. 집안을 누가 이어가냐며 어머니는 거기서도 아들 낳으라는 소리를 하셨다고 해요. 저한테 그 일로 의절당하고도 아직 아들 욕심을 못 버렸으니 정말 대단한 분이죠. 나이 먹기 전에 지금이라도 아들 하나 더 낳아라. 돈도 있으면서 아들 하나 키워봐. 내 시어머니는 아들 낳으라고 안 하니? 마음으로는 너한테 말하고 싶어서 끙끙 앓고 계실 거다. 가게 일로 바쁘면 내가 키워주마. 하시며 누나에게 아들 노래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결국 누나도 지쳐버렸겠죠.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아들 해요? 딸도 아들이랑 똑같아요. 엄마 시대랑은 달라요. 아들 타령 좀 그만하세요.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어떻게 딸이 아들 역할을 하니?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지. 누나는 참다 못해. 엄마, 그럴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며 어머니 짐을 챙겨서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길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는데 이후 소식은 누나도 저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잊고 딸과 아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또 여러 해가 지났을 무렵
누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누나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혼자 쓸쓸히 가셨는데 마지막 인사라도 할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요. 누나는 어머니 장례를 혼자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 어머니 묘소에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저에겐 이 사연이 바로 엊그제 일어난 일만 같습니다. 무뎌질 때도 됐지만 잊히지 않네요. 이런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